네, 위클리 글로벌 이슈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쪽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기업에 대한 이야기,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죠. 자,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박상준 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기업은 허벌라이프인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기업에 대해서 특히 여성분들이랑 많이 아실 텐데요. 예,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제를 보니까는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싸움을 벌였다고. 예, 사실 허벌라이프를 두고 이 두 펀드 매니저가 이제 굉장히 격렬한 싸움을 벌인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먼저 이 싸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허벌라이프를 물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주식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미국의 HLF라는 이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판매 방식이죠. 네. 그 판매 방식으로 건강식품이라든지 체중 관리 제품, 스킨케어 제품, 스낵 등을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보면 대단해요. 총 91개국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320만 명의 독립사업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독립사업가라는 것이 이제 제가 사업자고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남에게도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320만 명이 있으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19% 매출이 증가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독특한 유통 구조로 마진율이 80%에 달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가 결국에는 크게 안 쌓이잖아요. 요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그러니까 결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전신으로 가면 방문 판매거든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땅이 크고 이제 상점까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방문 판매 형식이 발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아메이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에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 조절 제품 이런 거 쉐이크가 가장 유명하죠. 네, 쉐이크.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허벌라이프의 대표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고 에너지나 피트니스,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정체되어 있는 현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도 한번 붐을 이뤘었는데 계속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개척을 해나가는 것이 최대의 관건인 그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매출 부문 보면 이제 웨이트 매니지먼트가 이제 체중 관리 요게 이제 64%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앤 피트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누스킨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 회사잖아요. 이 두 회사의 특징을 보면 허벌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중 관리 제품으로 시작을 했고 누스킨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두 회사의 지금 제품이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어요. 누스킨 같은 경우에도 체중 관리 제품을 내놓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가려고 하는 게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으로 이제 계속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스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누스킨에 대해서도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벌라이프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두 매니저의 과연 이 두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의 싸움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보면은 칼 아이칸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80세 정도가 되셨는데 이제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라는 자기 이제 사모펀드도 운용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그린 메일러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린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부드러운 사람,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웃겨요. 이 사람도 이제 지분을 계속 사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에서 사든 블락딜로 사든 계속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 됐을 때 딱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이사회한테 보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단가 $5다. 근데 $10에 사줘.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개입을 할게.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아닌 협박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거를 재매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2006년도에는 한국의 KTNG 적대적 M&A를 시도를 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그런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둘이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중에서 사실 카라이칸 쪽은 좀 허벌라이프 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서는 상대가 바로 빌 아크만이라고 이제 굉장히
사실 펀드 매니저 치고는 좀 젊다고 해야 되나요? 50세 정도가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칼 아이칸이랑 비슷하게 이제 뭐 M&A를 해서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에 관여를 하고 이제 뭐 집 매각 같은 것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포천 브랜드의 의결권 확보 후에 세계 1위 골프 업체인 타이틀리스트 휠라코리아에 매각을 했다.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는데 타이틀리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브랜드를 휠라코리아에 매각을 해서 지금 휠라코리아 산하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결권을 확보한 후에 적극적으로 경영권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 둘의 특징이 보면은 둘 다 경영권 확보 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라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벌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허벌라이프는 피라미드 사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2012년도에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 매니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많은 전략 중에 이제 그 롱숏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건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구두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언론에 나가가지고 허벌라이프는 자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완전히 피라미드 사기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0으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카라이칸이 허벌라이프 주식을 1,700만 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허벌라이프 총 주식의 이게 18%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대주주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데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굉장히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서는 거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이념에 맞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 싸움 뭐 이런 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배일 수도 있어서 같은 행동 그렇죠. 투자자라서 어라 그렇죠. 이러면서 30세 차이인데 어디서 내가 30살 때 막 태어난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논쟁이 굉장히 격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은 비라크만이 허벌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0달러,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장 폐지한다는 소리죠.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약 1억 달러, 1,200억 원 정도의 공매도를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개인 투자자로서는 공매도를 참여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개인 투자자는 물론 참여 가능해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이키드 공매, 그러니까 완전히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입이 먼저 필요해요. 대차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1,200억 원 정도의 이제 허벌라이프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만약에 이제 피라미드 사기가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오히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주장이 맞지 않다고 하면 주식을 자기가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떨어진 주식을 다시 올리는 효과,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2년도에 비라크만이 그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고 2013년도에 보면은 비라크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하원 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로비를 했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PwC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허벌라이프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 조사를 한다고 밝히면서 그 당시에 또 주가 많이 영향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가 조작의 어떤 재무제표 조작의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경우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2014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됐다. 그래서 주가가 매번 이렇게 이 둘의 발언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가 많이 변동을 받았거든요. 주가 영향을 보면은 이게 2012년부터 14년까지 가장 격렬하게 영향을 받았던 구간에 보면 비라크만이 사업 모델 논쟁을 얘기를 했을 때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이거는 허벌라이프랑은 상관이 없었던 얘기인데 누스킨이 그 당시에 중국 내에서 굉장히 붐을 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주가가 150불 때까지 40불 때에서 갑자기 150불 때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붐을 이루다가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모임이에요. 근데 요 그 어떤 모임이 커질수록 정치적인 행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을 보면은 모임을 굉장히 크게 해요. 한국에서도 허벌라이프나 누스킨 크게 하는데 중국에서 생각만 해도 뭐 몇만 명이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다 중국 정부가 계속 견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12월 말쯤에 인민일보에서 딱 그 누스킨에 대해서 몇 가지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인민일보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정부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투영되는 그런 뉴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고 누스킨에서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몇 가지 정도의 좀 어떤 위반은 있었던 것 같다, 시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 많이 꺼졌기 때문에 주가 그 정도까지 못 가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누스킨이랑 그러니까 비라크만이 예, 계속 이거는 피라미드 사기다라고 하는 와중에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누스킨이 중국에서 딱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 같이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사실 2014년도에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 보내다가 지금은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한 60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기업이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허벌라이프가 당시에 그 어떤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다단계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상당히 좀 이슈에 많이 제가 주목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허벌라이프가 상장돼 있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논쟁이 있었군요. 근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도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크게 급등락은 없었어요, 사실. 예, 사실 2015년 이후에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럼 이런 논쟁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건가요? 사실 오늘 제가 뉴스를 준비한 이유가 네. 2015년도부터 좀 잠잠했던 이게 갑자기 저번 주에 또 불거지기 시작을 그래요? 했어요. 큰 네.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싸움은 사실 굉장히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어서 좀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비라크만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비라크만 쪽에서 CNBC랑 인터뷰를 자기가 하는데 그 인터뷰 통해서 카라이칸 측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매도하려고 이제 그 접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밝혔어요. 아크만에게 사달라라고 네, 했다는 그렇죠. 건가요? 카라이칸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8%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에 그냥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라크만한테 접근을 했다. 근데 사실 이 개연성 어긋나요. 2012년도부터 계속 싸우던 분이 네. 갑자기 이제 가서 내 주식 좀 사줘 네. 이럴 수 있나? 이제 와서 예. 난 동의하니까 사줘 이런 것도 좀 웃긴데 비라크만이 하는 말은 자기 매수 의지를 밝혔다. 그래 사주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아직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 정도 상당의 어떤 공매도 포지션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스가 나오자마자 26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제 허벌라이프가 장중에 7% 넘게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카라이칸이 그 이제 18% 정도의 허벌라이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이제 비라크만의 공격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2012년도부터 계속했는데 3, 4년 동안 꿈쩍하지도 않았고 이런 대주주가 갑자기 지금 매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 사실 시장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 변화를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게 그 4%대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7% 넘게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반등하는 장 후반부에 반등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장 후반부에 어떤 누군가가 대량 매수를 계속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나중에는 결국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 날 이제 뉴스를 통해서 그 매수 세력이 카라이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카라이칸이 사실은 자기가 매수를 했다 금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교묘한 어떤 언론 플레이인지. 급락해서 날 예. 잡은 그런.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예. 8월 초부터 루머가 계속 돌았어요, 시장에. 카라이칸이 매수자를 찾고 있다. 자기 지분을 넘길 매수자를 찾고 있다라는 루머가 계속 돌았고, 실제로 제프리라든지 UBS가 그 브로커로 지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키움증권이 뭐 누군가를 블락딜을 중개하고 있다라는 게 뉴스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비라크만이 자기한테 왔다고 딜이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믿을 수가 있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카라이칸은 좀 노코멘트로 이제 침묵을 했고요. 26일 날 카라이칸이 이제 사실 매수를 마지막에 했다고 했는데 이 매수 구간이 굉장히 절묘한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추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카라이칸이 허벌라이프 주식을 진짜 매도하려고 했다. 근데 26일 날 너무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카라이칸이 정말 매도를 결정했다고 하면 어떤 자기만의 분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주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매수를 했다.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 이 추측은 좀 억측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게 카라이칸이 고의로 루머를 흘렸다. 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수를 이제 자기가 싼 값에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실제로 카라이칸이 이제 나중에 서면을 통해서 우리 내부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결국 비라크만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제 TV에 나가서 내 생각을 안다고 이야기하기 한 것이 굉장히 놀랍다. 그러니까 어쩌면 비꼰 거예요. 좀 네, 그렇죠. 비라크만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카라이칸이 진짜 루머를 흘린 것이라고 하면 사실 비라크만 이번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둘의 싸움이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허벌라이프를 둘러싼 이 논쟁은 지난 5년간도 지속됐고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칸이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승자네요. 그렇죠.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그러게요. 서로 무슨 정보를 이용해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속도 내가 모르는데 네가 알아? 이렇게 된 그런 얘기가 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허벌라이프를 통한 그러니까 유명한 행동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 방문 판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도 불법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참 많이 접해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아메이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허벌라이프도 그렇고 누스킨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상장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애터미 쪽에 비중이 많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 리스크도 지적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모두 다 지금 현재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상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과거에도 네. 이제 그 아메이가 이제 이런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어요. 아메이는 비록 상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도 아메이가 이제 그 피라미드 사기다라고 해서 이제 제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법정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구분짓는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내부자에게 이제 상품을 뭐 한 달에 5개 이상 팔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요점은 이제 그 상품을 사서 자기가 쓰느냐 아니면 남에게 판매하느냐 요거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경계선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게 남에게 물건을 팔면은 사실 그건 사업인데 자기가 계속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리베이트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밑에 사람을 계속 늘려가면서 서로 다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위로 계속 밀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한국에 굉장히 옛날에 다단계가 많았었잖아요. 저도 한번 갔다가 5시간 정도 못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많은 경험을 하세요. 그 당시에 정말 느꼈던 게 좀 네. 세뇌될 것 같아요. 5시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서 느낀 거는 파는 물건이 무슨 금비누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아메이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상품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근데 요런 사용하지도 않을 상품 그거를 자기가 매입을 먼저 해가지고 계속 밑에만 늘려가는 이런 게 결국에는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까지도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라크만이 허벌라이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고 카라이칸은 옹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정에도 가지만 뭐 이제 허벌라이프가 사실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피라미드라고 사기라고 밝혀지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비라크만이 좀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쩌면 자기가 계속 공매도 한 다음에 다시 주식을 사서 주가 끌어올리고 또 공매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악순환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존심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어떤 펀드 매니저 생명을 건. 알겠습니다. 결국은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강화를 하면서 굉장히 좀 민감한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두 펀드 매니저가 나를 아주 날카롭게 세우면서 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우리 쪽에서도 배당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도 그렇다면서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죠. 예. 지난주에도 중국장이 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고배당주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았다가 고배당주들이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장의 하락을 이끈 날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뭐 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면 고배당주가 좀 인기를 많이 얻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과 한국 증시도 뭐 큰 폭의 상승 좀 어렵고 브렉시트 같은 이제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이제 고배당주가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한국은 사실 마땅한 고배당주가 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뭐 그
배당이 많이 확대되고 네. 있다고 이런 뉴스 많이 나왔지만서도 선진국 대비는 아직도 낮은 상황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배당 수익률 뭐 1.3% 정도 보고 있는데 미국이 2.1%, 영국이 4.1%, 독일이 2.9%, 높네. 중국이 2.3%, 대만 3.4%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높지만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위험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에는 한국이 아직까지는 적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고배당주를 이제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고배당주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배당 늘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배당을 늘린다? 배당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이 또 글로벌 기업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종목 잠깐 보면은 이제 존슨앤존슨 하면은 대부분 이제 그 베이비 존슨, 네. 그 존슨 베이비, 네. 그래서 그저 화장품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화장품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의약품, 뭐 이런 뭐 리스테린 이런 것도 다 예. 존슨앤존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 부문별 매출 현황 보면 약품이 44%예요. 그리고 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가 35%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장품이나 이런 비율은 굉장히 적은 그런 회사라고 의외에, 어찌 보면 한국에서 보면 좀 의외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4년 동안 연속으로 이제 그 배당을 지급을 했고,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2.69% 연배당률을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는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신흥국에 많이 들어갈 때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데 많이 들어갈 때는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웰빙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으니까 매출이 좀 많이 줄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배당 같은 경우에 3.23%. 근데 워렌 버핏이 이거를 이제 28년 동안 매도를 한 번도 안 했죠. 네.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54년째 이제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들의 특징을 보면은 급속히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다 이제 중속도로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3M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뭐 물건들이 다 3M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요거 집에서 사용하거든요. 요 클리너. 이 클리너 같은 경우에도 다 3M이다. 그러니까 겉에는 써있지 않지만 뒤에 살짝 보면 3M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도 배당률 2.47%.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14년 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배당 같은 경우도 58년 동안 꾸준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G인데, P&G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다 이 회사에 이제 귀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머징 마켓 쪽에 이게 북미 쪽이 44%고 나머지는 다 이머징이라든지 이런 회사, 그 신흥국 같은 데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도 다른 데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장이 지금 뭐 저희가 유명한 페브리츠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다 자기네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브랜드가 생명인데, 하여튼 그런 저희가 생활에 노출되는 전반적인 브랜드는 다 얘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률도 3.06%고 60년 정도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고배당 회사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회사들을 뭐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죠. 이게 정말 오랫동안 했고 배당도 늘려나가고 있는 그 배당 성향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직투군요, 직접 그렇죠. 부자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네요. 지금까지 박상윤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